투자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긴 했지만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미숙한 것 같다. 정말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부동산 차트 보고 있는 거야. 유튜브에서 무슨 종목 찍어주는지 그 얘기만 계속 귀 기울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 부상할까? 주식일까? 채권일까? 부동산일까? 또 주식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종목일까? 그런 것은 경제에 있습니다. 어떤 경제의 흐름 속에 어떤 유망한 산업이 등장할까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경제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보문고 보라TV를 통해서 또 1년 만에 컴백 무대를 갖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시죠? 이 코로나19 이후에 도대체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위드 코로나 선언한다고 하는데 경제는 제자리로 돌아갈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주식을 사야 될까?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코인 사야 되나? 도대체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던져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가가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중간중간에 책에서 나온 어떤 제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 관점에서 혹은 기업의 경영 전략 관점에서 활용해 나가시고 신사업 전략이나 이런 거 그러면서 많은 피드백을 주셔서 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22년 전망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어쩌면 역사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충격 얼마만큼이었습니까? 여러분 IMF 외환 위기가 고작 세계 경제 성장률 2.6%로 플러스 성장했다는 사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지만 고작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073%,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소수점 자리 없애면 0이죠. 그런데 2020년에 찾아왔던 팬데믹 경제 위기는 마이너스 3.1%, 우리 역사상 이토록 충격적인 경제 위기는 처음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런 경제 충격을 딛고 일어나면서 우리 2020년은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2022년을 맞이합니다. 2022년은 아마도 영어식으로는 Living with COVID-19,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거라고 누구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혀 달라진 국면이죠. 전혀 달라진 환경이에요. 그러면 전혀 달라진 그 환경에서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까? 전과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실 겁니까? 전과 똑같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겁니까? 달라진 거죠. 우리는 그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타임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Life is coming back, but 이게 중요하죠. It will not be the same. 우리의 삶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지만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달라진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굉장히 재밌는데 빛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고 나서 앞으로도 빛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굴절되죠. 다른 색깔로 나타나죠.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Life is coming back,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처해진 여건은 전과 뭔진 몰라도 달라질 것이다. 다 동의를 하는 대목일 겁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뭐가 달라질 것인지, 특히 이 2022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정말 거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드는데 자잘한 불확실성 덩어리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변수라는 거대한 변수는 없지만 또 어쨌든 이게 변이가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될까 여전히 염려스러워요. 백신 보급은 차질 없이 전개될까, 또 백신은 제대로 작동할까, 부작용은 없을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테이퍼링 시작된다고 했는데 세계 경제가 또 충격이 있는 거 아니야? 기준금리 인상한다 하는데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되지? 정말 많은 물음표 덩어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물음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2021년 경제전망 표지에 책 안에
이런 사파를 넣었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벽을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앞이 안 보였다. 그래서 21년 전망책이 여러분께 벽 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사파를 넣었는데요. 이 오른쪽 사파가 22년 경제전망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파는 써있죠. 범석킴. 저희 형이 직접 그려준 그림입니다. 저희 형이 그려준 그림인데 22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2022년을 먼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답변을 찾았으면 좋겠다. 22년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 오늘의 제 짧은 강연이지만 오늘 강연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이나마 여러분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주제는 불균형 회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계 각국이 서로 백신을 먼저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경제 충격을 가져다 줬잖아요. 이 충격, 헤집어놓은 이 경제 충격을 딛고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게 뭐를 통해 가능한 겁니까? 백신 보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백신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 접종자의 증가 속도보다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더 느려요. 이제 백신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G20AE 어드밴스 이코노미스 선진국들은 올해 안에 200% 접종을 완료한대요. 근데 이머징 마켓 신흥국, 로우 인컴 디벨로핑 컨트리 LIDC 저소득국 이런 국가들은 심지어 제가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 20-30여 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국가들은 백신을 구경하지조차 못했습니다. 자, 백신이 불균형하게 보급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까? 얼마 전에 월드뱅크에서 팬데믹 이후의 회복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2020년 이후에 보십시오. 짙은 파랑색 세계 경제는 21년, 22년 뚜렷하게 회복된다. 다만 선진국 주황색이죠. 선진국의 회복세가 뚜렷한 것일 뿐 EMD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신흥개도국과 LIC 저소득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반 평균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모든 친구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등부터 10등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성적이 퀀텀 점프를 했고 우리 못하는 아이들은 더 못하는 거예요. 평균 성적만 올랐지 모두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불균형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IMF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4월 달에 홈페이지에 이런 그림을 넣었어요. 철길이 하나로 연결되다가 두 갈래 길로 나뉘죠. 그리고 그 두 갈래 길이 각자 또 나뉘어서 네 갈래 길이 돼요. Managing Divergent Recoveries. 따로따로 회복된다. 제각각 회복된다. 불균형한 회복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7월에 들어서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살다 경제학에서 fault line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게 단층선이라는 표현인데 아담 스미스부터 다 찾아봤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한번 쓰였는지. 이게 지질학에서만 쓰이는 표현이었는데 이 단층이 아예 이렇게 굴절돼서 다시 접합되기 어려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렇게 굴절된다. 그러니까 불균형하게 회복되다가 아예 그게 고착화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회복이긴 회복이지만 뭐다? 불균형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기업 경영 전략 관점에서 신시장 개척이라든가 공급을 안전하게 여러 가지 원자재나 부품을 수급 안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 속에서도 구매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도 이 신흥국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 신시장 개척이라든가 수출 다변화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할 트렌드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는 제가 2018년에만 해도 뭐라고 했었냐면 신흥국에 투자하라. 그래서 신흥국 ETF 투자를 많이 추천해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22년을 타겟으로 투자할 때는 신흥국 ETF가 아니라 선진국 ETF죠. 주식 투자 방식도 이겁니다.
한국인으로서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우주인으로서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우주인 관점에서 전체 주식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그 시장 규모가 4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주인 관점에서 어딘가 투자한다면 이게 다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왜 투자 못합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누가 먼저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경제를 누가 이끌어 나갈까 이걸 보셔야 되고 미국이 강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왜요? 돈은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을 보여줘요. 돈의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당연히 거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자잘한 수많은 불확실성 덩어리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해지니까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또 팽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21년 전망 때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렸죠. 273페이지에 이제 금 파시고 원자재 사셔라. 국제 유가 투자하셔라. 작년 요맘때 말씀드린 겁니다. 국제 유가 투자하시라고. 원유 ETF 사시라고. 그게 정확히 맞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순간에는 또 어떻게 22년을 타겟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백신 여권이라고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쳤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백신 인센티브. 그러니까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세계 각국이 도입해 나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의 보급 속도가 더 빨라요. 백신의 보급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다 보니까 어떤 소비가 일어나요?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나요. 보복적 소비죠. 저도 22년 1월 초에 미국에 갑니다. 월드뱅크나 IMF에도 방문을 해야 되지만 CES 때문에 갑니다. 사실 CES가 2년 동안 비대면으로 개최됐다가 드디어 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이게 펜트업 디맨드를 보여줘요. 모든 박람회나 마이스 산업이 다 침체됐었는데 이제 개최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보복적 소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경험했던 산업이 여행업이었는데 여행업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2020년 한때 모두 투어의 매출액 증감률이 마이너스 99.8%. 우리 팀장님 앞에 계신데 1,000만 원 버시다가 그 다음 달 2만 원 벌면 가정에서 버티실 수 있으세요? 그런 실정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급휴직이니 뭐니 정말 우리 가장 여러분들도 다 직원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 충격을 딛고 일어서는데 그게 바로 펜트업 디맨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산업 항공, 여행, 면세점업 그 밖에 나머지 이 산업들 제가 하나하나 거론했죠. 이런 산업, 호텔업, 음식점업 이런 산업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자, 퀴즈 나갑니다. 정답자에게 이 책 선물로 발송해드리고 싶은데요. 뭐죠? 이런 산업을 뭐라고 합니까? 책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면 서비스. 코로나19의 충격은 모든 산업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모두에게 온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소득 줄으셨어요? 우리 보라TV의 주인공 소득 줄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팀장님 소득 안 줄으셨죠. 저도 소득 더 늘었어요. 소득은 느는데 재난지원금도 주고 왜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나와요? 금리가 떨어져서 제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더 부자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충격은 모두에게 온 것이 아니었다. 특정 계층에게, 특정 산업에게 온 것이었다. 물론 우리가 충격을 경험했죠. 근데 그 충격은 경제적 충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취미의 충격, 여가의 충격, 우리 팀장님 골프의 충격, 관계의 충격, 그죠? 경제적 충격은 아니었다. 특정 계층에게만 왔다. 근데 그 특정 계층에게 찾아왔던 경제적 충격이 다시 딛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그게 펜트업 디맨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미정희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에 대구 사태 있었을 때 그때 확진자보다 지금 확진자가 더 많아요. 근데 작년이 더 불안했어요? 지금이 더 불안했어요? 작년이 더 불안했어요. 지금은 안 불안하시죠?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 박물관, 영화관, 또 여러 뭐 대형마트, 백화점 다 많은 사람들 북적북적 거립니다.
제자리로 여러분의 심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만큼 소비도 실질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요.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 모든 수치들이 심리를 보여주는 이 수치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도 제자리로 찾아오겠죠. 경제도 제자리로 찾아오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펜트업 디맨드입니다. 자, 이렇게 폭풍 회복되다 보니까 경제 충격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떨어뜨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작년에 21년 경제전망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기준금리는 그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올해 안에 계속 유지됩니다. 근데 22년 전망서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충격이 있었을 때 낮은 금리를 도입했고 소위 완화적 통화정책, 유동성을 이만큼씩 공급했어요. 1,200억 달러씩 매월 공급했던 거 미국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경제 충격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달라진 국면이잖아요. 수도꼭지를 막 풀었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궈야 돼요. 근데 우리 팀장님 자녀한테 용돈 주시죠. 그 용돈을 갑자기 내일부터 용돈 안 줄 거야 하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난리가 나죠. 그걸 혁명, 경제학에선 용어를 어떤 용어를 쓰는지 알아요? 그걸 발작이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걸 긴축 발작이라고 해요. 그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이퍼 텐트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돈을 줄이긴 줄여야 될 텐데 갑자기 줄이면 안 되겠죠. 0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줄여 나간다. 이게 뭡니까?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스포츠학에서 왔어요.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에 두고 운동량을 더 늘리지 못해요. 천천히 줄여나가요. 운동량과 강도를 줄여나가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를 해서 서서히 줄여나간다. 이게 다 테이퍼링이에요. 바짓단 줄이시죠? 네, 바짓단 줄이는 것도 테이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1,200억 달러씩 공급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데 현재 컨센서스가 모아진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1,200억 달러에서 약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요. 그리고 현재의 컨센서스는 매 FOMC 회의마다,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FOMC 회의가 8번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 그럼 줄여들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언제쯤 0이 될까요? 22년 약 9, 10월 그 정도의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시점에 미국은 뭐를 고려할까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화적 통화 정책에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그 시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1,200억 달러는 아닐지라도 100억 달러라도 공급은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완화적 통화 정책이에요. 다만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반영하죠. 심리적으로 이미 긴축의 시대가 왔다고 느끼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긴축의 시대가 왔다라고 느끼는 거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은 아닌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22년 약 하반기 9, 10, 11월 요 정도가 되겠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 물론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고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뭐 금융 불균형이라든가 뭐 외환 시장 여러 가지 조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그 지점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겠다.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완화의 시대일 때의 우리의 기업 경영, 완화의 시대일 때의 우리의 투자 방식과 긴축의 시대일 때의 우리의 기업 경영과 투자 방식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달라져야 되겠다.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자산버블 붕괴될까 이거 같아요. 자산버블 붕괴. 그럼 자산버블은 왜 왔습니까? 자산 가치가 왜 이렇게 높게 형성된 겁니까? 그거는 첫 번째가 통화 정책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거죠. 세계적으로 낮은 금리를 도입하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하나도 빠짐없이 엄청나게 통화량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의 집값이 요동을 쳤어요. 우리나라만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캐나다, 유로존, 일본,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국가가 주택 가격이 이렇게 폭풍 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평균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산 버블이 이렇게 붕괴 시점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고 붕괴된다고 보진 않죠. 근데 여러분이 풍선을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풍선이 점점 커지죠. 이제 이 풍선이 견딜 수 있는 바람의 양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더 커지면 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터지는 시점이 버블의 붕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터지는 시점에 임박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풍선에 비유했듯이 경제적으로는 이 풍선이 뭡니까? GDP, 취업자, 가구소득, 다시 말하면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는 뚜렷하게 증가되지 않았어요. 고무 함량이 더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산 가치만 급격하게 상승했죠. 주택 가격이 15% 정도 상승했으니까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물 경제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만 이렇게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상해 나가면서 실물 경제 회복은 다시 꼬꾸라질 수 있고 뚜렷한 회복이 진전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자산 가치는 다시 떨어지면서 자산 버블 붕괴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산 버블 붕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한다거나 그러면 자산 가치가 크게 급락을 해서 상당한 자산 버블 붕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경제도 나름의 회복이 진전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자산 버블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긴축적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서 찬물 이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서 점점 미지근하게 만들다가 점점 차가워지게 해야 우리가 발작이 없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2년에 가장 중대하게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K자형 회복이에요. 이 그림이 제 책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뒷짐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요. 집을 보유한 자, 자산을 소유한 자는 집 가격이 15% 올랐으니까 강남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면 3억 벌은 거죠. 근데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정말 성실히 일했어요. 1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5천만 원 모았단 말이죠. 그러면 더 부자 됐다고 느낍니까? 아니죠. 더 가난해졌어요. 특히 전세 가격도 고스란히 올랐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1년 반 동안 모았지만 그거 가지고 같은 전셋집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K자형 회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죠. 양극화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고 실제 제가 오늘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2022년 예산안에 담긴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거대한 600조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겠다라고 계획한 그 골자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화 해소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소득을 앞으로 부상할 자산에 일부 옮겨 나가는 것. 이게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시면서 성장하시고 인재가 되고 역량 개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의 소득을 높게 형성될 자산에 옮겨 실는 행위, 재테크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다만 제가 투자 시프트라는 책을 공저를 했었던 이유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긴 했지만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미숙한 것 같다. 정말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동산 차트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무슨 종목 찍어주는지 그 얘기만 계속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 부상할까? 주식일까? 채권일까? 부동산일까? 또 주식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종목일까? 그런 것은 경제에 있습니다. 어떤 경제의 흐름 속에 어떤 유망한 산업이 등장할까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경제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 뭐가 있을까? 그럼 그런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 누굴까? 그런 기업에게 내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일정 부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동업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인데, 어제 사고 오늘 파고 이런 방식은요, 여러분 정말 그런 식으로는 특히 22년처럼 코스피가 그냥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점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세 상승장일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었지만 그 방법이 22년에도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